안녕하세요. 처자식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딱 이거 두 가지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키고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란 인간인데요. 지금부터 이름 석자조차 떠올리기 싫은 전 남편과 제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보단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날들이 더 많을 정도였죠. 얼굴과 목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접히는 부분엔 모두 염증이 생겨 낮이고 밤이고 절 괴롭혔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견디기가 힘들었던 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은 부모님과 함께 횡단보도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더러운 벌레를 피하는 것처럼 몸을 피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전염병인 것 같은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옮으면 어쩌려고?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아토피입니다. 이게 전염병이라면 저희도 피부가 뒤집어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를 보고 전염병이라 부르며 못 볼 거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던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침을 한번 뱉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말들은 제겐 정말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를 향한 혐오스러운 시선들과 말들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의 놀림을 들어야 했고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저를 도와주시긴커녕 친구들의 놀림을 방관하실 뿐이었죠. 으아, 제 피부 좀 봐. 완전 징그러워. 야야, 쟤랑 살닿지 마. 닿는 순간 쟤처럼 괴물로 변한대. 하루마다 이어지는 조롱, 놀림 속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당시 제 치료를 담당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선 혐오로 가득했던 시선 속에서 부모님을 제외하고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줬던 유일한 분이셨어요. 언제는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혜인아,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나중엔 너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보다도 혜인이가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지금 충분히 잘 견디고 있어. 전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난 뒤로부터 작게나마 꿈을 가지게 됐어요. 나도 언젠간 나랑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더 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도 성장을 하면 할수록 아토피 흔적들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고 덕분에 고등학교 땐 피부 때문에 놀림을 받지 않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절 보고 부모님께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우리 딸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다 잘해낼 거고 나중엔 꼭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앞으로 더 힘내보자. 아자아자.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전 대학에 들어와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30대 초반에 비로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피부과에서 저의 첫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 저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기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하며 진료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30대 초반의 끝에 접어들었을 무렵쯤 그 당시 병원 원장님이었던 대표 원장님을 통해 남편을 소개받게 됐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남편은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에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매력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땐 목소리도 커지고 표정도 무척이나 밝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순간을 카메라 한 대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카메라만 쥐었다면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만난 지 2시간 됐는데 처음으로 목소리 높아진 거 알아요? 제가 그랬나요?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서. 에이, 그게 뭐가 죄송할 일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인 거지. 오히려 엄청 보기 좋은데요? 저도 그 열정 좀 배우고 싶네요, 정말. 그럼 나중에 제가 사진 가르쳐 드릴게요. 혜인 씨도 배워보시면 무척 재밌을 거예요.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만나봐도 될까 하는 불안함도 들었지만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그 불안함마저도 중화될 수 있을 만큼 평온한 연애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는 정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남편의 최강 취미인 카메라를 들고 말이죠. 사실 연애 초반엔 남편이 제 사진을 찍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뒤로 빼는 일이 잦았습니다. 뭐 예쁜 얼굴이라고 자꾸 찍으려고 해. 나 사진빨 안 받아서 못생기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예쁜데.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경주에 겹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걸 보러 갔을 때도, 제주에 유채꽃을 보러 갔을 때도 남편은 빠짐없이 저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포즈를 취하니 나중엔 저절로 포즈를 취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잘 나와? 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아주 완벽한 포즈야. 풍경도 당신 자세도 너무 잘 어울려. 아유, 예술이다, 예술. 여신님 같다. 자, 여기 보세요. 찍는다. 남편의 사진 속 유일한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 제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알려준 남편과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긴장하고 있는 제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처음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 예전에 태권도 사범일을 하셨어서 중년의 나이치곤 키도 덩치도 상당히 큰 편이시거든. 무표정일 땐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속은 따뜻하신 분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시댁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까지도 다들 인상이 조금 강렬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강한 인상과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절 활짝 웃으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기가 속썩이면 새벽에라도 우리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내가 몽둥이를 들고 찜질해주러 달려올 테니까. 와,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매타작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마누라한테 잘해, 이 녀석아. 마누라 말은 곧 법이요. 마누라의 존재는 신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척이나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시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편을 들어주기 급급하다고 하죠. 근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아니셨어요. 적어도 시댁과 언쟁을 펼칠 일은 없겠다 싶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후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고 순수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딸이 하나뿐이라 나중에 우리 딸내미가 사위를 데리고 오면 꼭 같이 목욕탕도 가고 술도 한잔 해야지 했는데 이제 나도 그 꿈 이룰 수 있겠구만 그래.
장인어른,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전 언제든 달려올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없이 딸만 하나인 집이어서 아버지가 가끔 무척 쓸쓸해 하셨었는데, 이젠 사위를 아들 삼으면 되겠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모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웨딩 촬영도 모두 셀프로 진행했어요. 직접 촬영한 웨딩 사진으로 청첩장도 만들어 지인들에게 돌렸고, 저희 웨딩 사진 액자로 만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날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모두 찍어뒀더라고요. 촬영해둔 영상으로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영상이 끝나고 남편은 제게 걸어와 반지를 끼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에 정말 큰 기적 같은 사람이야. 우리 앞으로 지내온 1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평생 함께하길 다짐하면서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1년 후 예쁜 딸도 낳아 소중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도 가정적이고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바로 시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야근을 하게 된 남편을 두고 아이와 둘이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울기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이만 계속 안고 토닥이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그 모습을 빤히 보시고선 제 품에 있던 아이를 데려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밥 먹어라. 밥을 그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들어오던 복도 다 나가버린다.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아까부터 밥은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내가 널 다 보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2숟갈 입에 집어넣을까 말까였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어. 그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배고프다. 어머님께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절 배려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 생신이셔서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잠깐 시댁에 들렀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글쎄 아버님께선 돈 봉투를 그리고 어머님께선 갈비찜을 해서 포장을 해두신 거 있죠. 오늘 사돈어른 생신이라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마음 전해야지. 이건 오늘 새벽부터 내가 만든 갈비찜이야. 핏물도 열심히 빼고 질기지 않게끔 부드럽게 익혔으니까 드시기 좋을 거다. 그리고 이건 내가 주는 사돈 생일 선물이다. 이거 드리면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시고 또 나중에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전해드려라.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부담 가지시진 말라고 해다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능력 된다고. 금색 봉투 안엔 50만 원이 들어있었고 갈비찜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들끼리 생신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실 줄은 몰랐는데 뜻하지 않은 선물에 저는 큰 감동을 먹었어요. 시부모님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시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선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갈비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감사히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놨고 그리고 또 무슨 돈을? 우린 사돈지간으로서 딱게 해드린 것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얘. 장인어른 당연히 받으셔도 되죠.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신 편이라 입에 딱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장인어른 사고 싶으신 거 마음껏 사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사이 덕분에 이번 생일은 아주 행복하게 보내네. 남들은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며 말이 많던데 저희 집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저희 집이랑도 사이가 다들 좋았거든요.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던 저희 집에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건 아이가 막 말을 뗐을 무렵쯤이었어요. 회사, 집, 회사, 집. 평일마다 이 루트를 반복하던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갑자기 동호회 활동을 하겠다고? 최근에 우리 부서 직원이 갑자기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혼자 찍으러 다니는 거냐 물어보니까 무슨 사진 동호회 같은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서 활동하는데 만나면 다른 건 안 하고 팀별로 사진만 찍고 사진 피드백해주고 그렇게 다들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엄청 간단한 모임이래. 사실 동호회라고 하면 불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있었기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허락해줬어요. 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동호회에 나갔을 땐 제게 신이 나서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진 잘 찍는 꿀팁도 배워왔다고 하며 찍은 사진을 자랑하기도 하던 사람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늦게 들어오면서 연락도 잘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벽을 넘기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기에 전 참다 참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누구랑 마신 거야 대체? 동호회 사람들이랑 한잔하고 오는 길이다. 왜? 나도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자. 남편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자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항상 아이를 꿀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봐줬던 남편은 이제 아이가 울기만 하면 짜증부터 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 애 좀 제대로 달랠 수 없어? 이제 조용히 있으면 귓가에 환청이 들릴 지경이야. 정 시끄러우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애를 좀 안아서 달래든지 좀 해. 싸움이 없었던 저희 부부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늘어났고 세 식구가 있는 날보단 딸과 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무관심과 냉랭함으로 변할 무렵쯤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날은 아이가 잠투정을 부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됐을 무렵쯤 남편의 휴대폰이 우웅하고 울리는 겁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웬 이상한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보낸 사람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정말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은 집 말고 바로 마트로 가요? 많이 보고 싶어요? 이게 대체 뭔 내용이야?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김 부장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저런 내용의 문자를 보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고 싶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더 보려고 했는데 휴대폰 패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을 먹으며 남편을 슬쩍 떠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신 휴대폰으로 김 부장님이라는 분이 내일은 집 말고 바로 마트로 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데 당신은 알아?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이, 잘못 보내셨겠지. 아참, 그리고 나 내일 모레 회사에서 3박 4일 워크숍 가기로 했어. 뭐?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나도 방금 기억이 나서 말해주는 거야. 이번에 뭐 경주로 간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캐리어에다가 짐 좀 싸줘. 남편은 그 문자를 잘못 온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 왔다고 쳐도 남들 다 자는 새벽 3시에 그런 맥락 없는 문자를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워크숍을 간다는 소리에 당황했던 이유는 남편이 말을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한 달 전에 워크숍을 다녀왔기 때문이었죠. 회사 워크숍을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자주 보내주나요? 분기별로 가는 거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심이 확신이 된 건 남편이 워크숍을 떠난 다음 날 저녁 대형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우연히 남편 회사의 직장 동료를 마주치고 나서였어요. 그 동료는
저희 집에 놀러 올 정도로 남편과 친한 사이였기에 저는 그 동료를 마주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윤호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전 잘 지냈죠. 쇼핑하러 오신 거예요? 네, 좀 살 게 있어서요. 그런데 윤호 씨는 워크숍 안 갔어요? 우리 그인 어제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네? 워크숍이요? 아, 제가 영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빠지겠다고 말씀드렸죠, 뭐. 아, 형수님, 저 방금 급한 일 생각이 나서요. 장 잘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한 회사 안에 있으면서 워크숍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좀 찜찜하지 않나요? 게다가 아픈 사람 치곤 꽤나 멀쩡해 보이는 동료의 모습에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사연들을 보면 이런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부분 흥신소를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날이 밝는 대로 흥신소에 남편이 왜 돌아가는지 찾아봐 달라는 의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가 지난 후 흥신소 측에선 제게 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그리고 봉투 속을 들여다본 전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보통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찾아보니까 경주 아니고 제주도로 가셨더라고요. 카페며 맛집이며 숙박업소며 저희가 빠짐없이 찍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낯선 상간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곳이 결혼 전 저와도 갔던 장소였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던 그곳에 또 다른 여자 함께 가서 추억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죠. 딱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사람이 놀라우리만치 차분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차분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딱 이런 느낌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고생해준 흥신소 직원분들에게 돈을 드린 뒤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날까지 기다린 다음 그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으니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난 후 집으로 올라오신 시부모님께 저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에, 이 사진들은 다 뭐냐? 아버님, 어머님,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 보이세요? 이거 우리 민기 아니냐? 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민기 씨예요. 민기 씨, 저한텐 경주로 워크숍 간다고 해놓고 제주도 가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조강지처럼 지 딸 놔두고 밖에서 이따위 허튼 짓거릴 내가 지를 어찌 키웠는데. 어머님, 아버님, 저는요,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한 사람이랑 절대로 한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람 집에 들어오는 대로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에요.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요. 아니다. 우리가 너한테 미안하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가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 아버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계속해서 씩씩거리고 계셨고 어머니께선 제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내뱉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됐을 무렵 캐리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집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보고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 내가 오늘 어쩐 일로 니놈 집에 찾아왔는지 정확히 알려주마. 거기 두 사람 오늘 나 말리지 마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든 팔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리든 어디든 하나 분질러 놓고 말 거니까. 아버님은 창고 안에 놔뒀던 밀걸레를 들고 와 남편에게 인정사정 없이 응징하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곡소리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이유도 모르고 응징당한 게 억울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이유라도 알아야
제가 뭐 맞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깡패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이유 없이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내미를요. 남편은 본인이 왜 응징당했는지에 대해 정말 단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본인은 아주 완벽한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다가가 봉투에 담긴 사진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 치고 다른 여자랑 여행 다녀왔지?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숙박업소도 가고 그렇게 다 속이고 다녀오니까 기분 좋았니? 사진을 하나하나 모두 살펴본 남편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맞아. 나 다른 여자랑 제주도 다녀왔어.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당신은 엄연히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 가정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면 뭔데? 당신은 지금 가정을 두고 바람을 핀 거야. 아니, 다 됐고 이거 하나만 묻자. 어디서 만났어? 언제부터였니?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야. 간호사고 가끔 쉬는 날 사진 찍으면서 힐링했었는데 혼자 찍으러 다니는 게 심심해서 사진 동호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 얼굴도 키도 몸매도 성격도 전부 다 당신이랑은 다른 사람이었어. 나랑 잘 맞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 뭐가 그렇게 잘 맞디? 같은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사진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확실히 당신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때보다 몇 배 더 재밌고 편안하다는 게 느껴지더라.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이렇게 같이 즐겨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잖아. 그리고 솔직히 당신 남자였다면 과연 당신 같은 짜리몽땅한 여자를 만났을까? 키 크고 얼굴 예쁘고 비율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외적으로 더 매력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아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듯 보였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그런 매력있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좋겠네. 당신이란 인간 정말 최악이야.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소름 끼칠 정도니까 이혼하자. 그리고 마음껏 당신이랑 말 잘 통하는 그 여자랑 만나. 만나서 사귀든 재혼을 하든 알아서 해. 그래, 말 한번 잘 꺼냈다. 이혼? 그래, 해. 재산 분할? 당신이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고, 이지? 원하면 줄게. 양육권도 주고 싹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어머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달려와 가슴께를 퍽퍽 치며 네가 정녕 사람이냐며 엉엉 우셨고 아버님은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 여자가 좋았다는 거겠죠. 그 후 저는 숙려기간을 가진 후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재산 분할은 당연히 제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 함께 살던 집도 제게 명의를 넘겨줬으며 위자료와 함께 한 달 양육비 60만 원까지 지급을 받기로 결정이 났어요. 거기에 더해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응징을 하고 싶어 그 여자가 일한다는 병원에 찾아갔지만 미꾸라지처럼 며칠 전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병원에 찾아올 걸 알았단 듯이요. 남편은 상간녀와 제가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보자기 싸매듯 상간녀를 지키더라고요. 그 여자 어딨어? 어디 쌍판대기 좀 보게 어디에 숨겨놨냐고? 당신이 해코지 할까봐 안전한 곳에 숨겨놨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영원히 못 찾을 테니까. 그리고 상간녀 소송했더라? 그거 어차피 내가 내주면 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긋지긋하다. 다시 마주치지 말자. 정말 남편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상간녀한테 빠져서 이젠 이성을 아예 잃은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뺨을 날려줬습니다. 그래, 계속 그 여우 같은 어린 여자랑 잘 사나 보자. 1년도 못 가서 폐가망신 할 거니까
내가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할 거야. 제발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결국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한 저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편은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상간녀와 재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재혼을 하게 됐다니 참 잘 됐다 싶었죠.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시나요? 정말로 제 예언이 맞았는지 재혼을 하고 2년도 못 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사치, 음주, 흡연, 남자 문제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상간녀의 실체를 알고 기겁해버렸던 거죠. 남편은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전 시부가 안부를 전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주 속이 뻥 뚫리더군요. 이래서 남자는 본처에게 잘하라는 말이 있나 싶었죠. 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친정 식구들과 아이만 챙기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다행히도 제 아이는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쑥쑥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에 이직을 했고 마지막엔 규모가 좀 큰 피부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 직원들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다들 좋은 분들만 계셨기에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직한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대표 원장님께서 뜬금없이 병원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치료실 쪽에 결혼이 한 명 생겨서 내일부터 새 간호사 직원이 한 명 더 올 거예요. 아주 에너지 넘치고 경력도 많은 직원이니까 다들 잘 지내봐요. 적응 잘할 수 있게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치료실 쪽에 결혼이 생겨 직원을 한 명 더 뽑았다는 사실을 듣고 어떤 분이 오시려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날 출근한 새 직원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떨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호사로 새로 일하게 된 강수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직원의 정체가 뭐길래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직원의 정체는 바로 10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내 놓은 뻔뻔한 상간녀였어요. 세상 참 좁더라고요. 간호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는지. 이혼 당시 상간녀는 제 얼굴을 몰랐기에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전 그 비열한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저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홀로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났지만 사실 아직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이 제 마음속엔 큰 흉터로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이라면 당연히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잘해주겠지만 그 상간녀에겐 조금의 자비도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전 상간녀를 집중적으로 참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수희 선생님, 점심도 먹었겠다. 다 같이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내 카드 줄 테니까 수희 선생님이 커피 좀 사올래요? 여기 일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꼭 제가 가야 하나요? 여기 선생님들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부탁하면 군말 없이 다 사오곤 했었어요. 지금은 수희 선생님이 가장 막내 연차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건데 혹시 불편했어요? 불편했으면 말해요. 내가 사과할 테니까. 아니에요. 카드 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메뉴는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고 메모지에다가 적어가든 외워가든 알아서 잘 사와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요. 사실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었어요. 제 발로 알아서 나갔음 하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까지 꾸며가며 애써 귀찮은 짓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괴롭히지 않아도 사서 욕먹을 행동을 하더군요. 어느 날은 출근 시간이 30분 늦게 출근을 하는 겁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지각을 해놓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화장을 아주 풀로 하고 왔더라고요. 강수희 선생님, 출근 시간 늦었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우, 그리고 이 술 냄새는 또 뭐고? 제가 어제 과음을 좀 해서요. 그래도 이렇게 출근은 했잖아요. 대표 원장님께도 따로 늦는다고 문자 남겨드렸었는데. 문자를 했다고요?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전화라는 게 도리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늦었으면 화장은 포기하고 오든가 해야죠. 30분 지각해놓고 화장은 화장대로 다 하고 오고 향수까지 뿌리고 왔네요. 그쪽이 30분 늦으면 다른 직원들이 다 고생한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 몰랐네요. 죄송해요. 그래도 환자분들을 마주해야 하는 직업인데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출근할 순 없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니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조금 전 화장을 하며 웃고 있을 때와 정반대였죠.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면서 상간녀와 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4일째 되던 날, 병원으로 낯선 남자가 커피와 디저트를 잔뜩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막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기도 했고, 또 저희 환자분도 아니었기에 다들 당황해서 눈만 도록도록 굴리고 있는데, 벼랑간 상간녀가 호들갑을 떨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행동을 보고서도 당황했지만 곧이어 상간녀 입에서 나온 호칭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여보, 뭘 이런 걸 다 사들고 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처음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야 있나. 다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희 씨 남편이자 앞으로 이 병원 홍보실장 일을 맡게 될 고재호라고 합니다. 제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 여자의 남편이라는 말은 무엇이며 또 뜬금없이 홍보실장을 맡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인지, 다른 직원들도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저는 그 상간녀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병원 홍보실장 일을 하신다고요? 저희는 사람을 구한 적도 없고 홍보실장이 온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 말이 홍보실장이고요. 제가 영업직에서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 병원에 다니니 홍보를 좀 해주고 싶어서요. 정식으로 임명된 홍보실장은 아니지만 저 이래봬도 인맥이 넓은 편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우리 병원 홍보를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농으로 한 소리였습니다. 참 인상이 좋고 밝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전 이 상황이 그저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한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제 남편과 재혼한 다음 2년 살다 이혼하고 또다시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한참을 웃던 전 상간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희 선생님, 몰랐는데 능력이 참 좋네. 무슨 말씀이세요? 능력이 좋다뇨. 아니, 그렇잖아. 10년 전에 남의 남편 꼬셔서 이혼하게 만들고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선 또 이렇게 다른 남자 보고 남편이라고 하니까 수희 씨 능력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래. 내가 봤을 땐 아주 지구상 최고의 능력이야. 이참에 아주 이름부터 개명하지 그래. 상간여라고 말이야. 왜? 간여 씨, 내 말이 틀렸어? 제 말 한마디에 병원의 분위긴 얼음을 한 바가지 끼얹은 것 마냥 싸늘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팔짱까지 끼고 으스대던 상간녀의 표정도 삽시간에 사색이 되어버렸고, 상간녀의 남편이란 사람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서 제게 물어보더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다른 직원분들도 다 있는데 혹시 무슨 허언증 같은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말이에요. 살다 살다 허언증 아니냐는 말까지 다 들어보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 내가 허언증이 있는지 없는지. 6개월 넘게 봤으니까 잘 알겠지. 선생님들, 내가 이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 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갑질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런 모습 본 적 있냐고요?
선생님들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 상간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건지 상간녀는 남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빨리 집에 가라고 재촉을 하더군요. 여보, 이 사람들 분명 다 한패거리들이야. 우선 당신 먼저 집에 가 있어. 어서. 하지만 전 이 인생 일대의 복수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멈춰 세웠어요. 잠깐, 내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 저 여자 어디서 만났어요? 그건 왜죠? 사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너무 잘 맞고 친해지게 돼서 1년 정도 만나고 얼마 전에 결혼식 올렸어요. 근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건데요? 왜 남의 사생활을 묻냐 이겁니다. 또 사진 동호회요? 참. 또 다른 사진 동호회 가입해서 꼬셨나 보네. 저 여자 정체가 뭔 줄 알아요? 내 전 남편이란 사진 동호회에서 만나서 바람핀 상간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라고 한 거고요. 저 여잔 한 가정을 파탄낸 쓰레기 같은 여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때도 사진이 취미다 뭐다 하면서 내 남편 홀리더니 똑같이 걸려드셨나 보네. 남자는 제 말을 듣더니 말도 안 된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믿기 싫었던 거겠죠. 자신이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이 상간녀였다니 엄청난 충격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거기에다 대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때 당시 사진이라도 보여줄까요? 이럴 줄 알고 저 여자가 우리 병원에 취업한 순간부터 제가 이혼 소장이랑 바람핀 증거들 집에서 가지고 와서 내 책상에 보관했거든요. 아주 제대로 터트리려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렇게 증거들을 가져와 상간녀와 그 남편에게 증거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봐요. 누가 봐도 당신 와이프 얼굴이죠? 그 남자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더니 이내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상간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기 급급했습니다. 여보, 내가 전부 다 설명할게. 일단 나랑 같이 나가자. 나 이 거지 같은 병원 다 그만둘 거야. 어서 같이 나가자. 어? 잠깐 있어봐.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나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나만 사랑한다는 말도, 내가 처음이라는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하잖아. 내 얘기도 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상황까지 왔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정신 빠진 사람인 줄 알아? 절대 안 듣지. 뭐 좋을 게 있다고. 만약 이분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이랑 보낸 시간들이 정말 아깝고 후회돼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 아니다. 차라리 잘 됐네.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이혼남이란 낙인이 찍힐 일도 없고 말이야. 당신이란 여잔 정말이지 내 인생에 길이길이 최악으로 남을 인간이 될 것 같다. 정말로. 오늘부로 당신이랑 난 끝이야. 끝! 그 남잔 상간녀를 향해 소리를 지른 뒤 저와 직원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한 후 그대로 나가버렸고 상간녀는 울며 불며 남자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차해 보일 수가 있는지 한심해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희 직원들도 상간녀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저희한테 말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진작에 대표 원장님께 해고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을 텐데.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제 발로 나가게 할 생각이었는데 제 무덤을 스스로 파다니 참 고맙게 됐네요, 정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간녀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 전 남편이 나 좋다고 당신이랑 당신 딸 버리고 나한테 온 게 내 잘못이야?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드냐고. 본인이 남편 간수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해코지 않느냐 말이야. 내 인생 돌려내. 미안한데 난 네 인생을 망칠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어쩔 수 있냐?
그러게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오죽했으면 하늘에서 널 내게 보내주셨겠어? 이것도 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평생 반성하고 살아라. 알았냐, 이 상간녀야? 뭐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네 인생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네 스스로가 망친 거지. 한강에서 뺨 맞고 종 놓아서 화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팔자 스스로 꼬아놓고선 남한테 찾아와서 인생 책임지라고 징징대는 거 정말 꼴불견이거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탓만 하려는 거 보니 넌 평생 안 고쳐지겠다. 가여운 중생아, 제발 인생 좀 돌아보고 살아. 바쁜 사람 붙잡고 질질 짜면서 앓는 소리 내지 말고 다신 전화 걸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간녀가 질질 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 싶었습니다. 병원 대표 원장님도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더니 큰일 날 뻔했다며 잘 그만두게 했다며 격려를 해주셨고 병원 직원분들도 그동안 제게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결국 결혼 생활이 쫑났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의 정체를 안 상간녀의 남편이 그 뒤로 뒷조사를 했는데 제가 말한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지자 결국엔 쫓겨났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남의 가정 파탄내더니 본인도 똑같이 파탄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초라하게 살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의 상간녀에 대한 복수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 저희 딸은 이제 교복을 입는 어엿한 중학생이 됐어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지만 가끔은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나 아빠 보고 와도 돼? 아빠를 만나고 싶어? 왜?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빠가 날 많이 보고 싶어 하신대. 잘 컸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은데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하질 못하고 있다고. 엄마만 괜찮다면 혹시나 아빠 만나고 와도 돼? 그 말을 들으니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꼬박꼬박 양육비도 보내줘서 못 보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면접 교섭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보라고 했죠. 누가 뭐래도 전 남편이 아빠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최근까지 남편이 딸에게 미안해서 그런지 딸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니 딸이 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전 시부모님만 딸을 봐왔었거든요. 제발 전 남편이 딸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론 옳은 일만 해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꼭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큰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니 말이죠. 전 앞으로 재혼을 하지 않고 이대로 멋진 싱글맘의 라이프를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챙기고 또 저희 커리어도 점점 쌓아가면서 말이죠. 앞으로 더 눈부시고 찬란해질 저의 인생에 화이팅을 외쳐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